저는 그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우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제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숫자는 22억 원이었습니다. 22억. 평생 제 손에 그렇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복권도 아니었고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피땀 흘려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을 대기업에 넘긴 대가였습니다. 저는 장태호, 그때 나이 65이었습니다. 아내 윤미자와 함께 작은 공장을 키웠습니다. IMF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998년 겨울 은행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출 연장만 해달라고,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직원들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망했으면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겠지.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장모님 댁까지 팔아서 공장을 살렸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 옆에서 격리일을 하며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공장이 인생이었습니다. 그 공장을 그날 넘겼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수계약서를 내밀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지요. 편하게 산다. 그 말이 그날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에 2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리가 해냈어. 제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그 말 속에는 25년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골프는 꿈도 못 꾸고, 명절에도 직원들 상여금 먼저 챙기느라 저희는 늘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내는 평생 백화점 세일 때만 옷을 샀습니다. 저는 양복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속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평생 가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1인 25만 원. 와인 한 병 12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격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22억이 통장에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밝은 건 처음 봤습니다. 여보, 나 이런데 처음 와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쳤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182만 원. 아내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평생 10만 원 넘는 외식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카드로 긁었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결제하는 기분. 남들처럼 쓰는 기분.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2억에서 182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티도 안 나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행은 늘 나중에로 미뤄두던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스위스요.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스위스. 그 이름만 들어도 먼 나라 같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두 사람 합쳐 1,500이면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 IMF 때 1,500만 원이 없어서 은행 앞에서 무릎 꿇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2억 중 1,500. 0.6%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25년을 참았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여행사를 찾아갔고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은 5성급으로 잡았습니다. 예약금을 결제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돈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도 계산하던 제가 이제는 100만 원 단위가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여보, 우리 차도 바꿀까요? 15년 된 승용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체면도 있잖아요. 체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또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체면 때문에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체면을 위해 써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남들 다 타는 차 한 대쯤은 괜찮지.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22억이라는 숫자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에요. 노후 걱정 끝.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늘 계산하고 따지고 아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돈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조금 써도 괜찮고 한 번쯤은 사치해도 괜찮고 남들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22억이 통장에 찍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돈을 관리하지 않고 돈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노후를 사겠다고 3억을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체 금액 3억 원. 수취인 이름은 시니어 레지던스.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라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준비된 사람들이잖아.
그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장을 넘긴 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시간이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전화는 조용했고 저를 찾는 사람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제 우리는 뭐지? 그때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태호 형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가 웃으며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전용 병원, 24시간 간호사, 셰프가 직접 조리하는 식사, 문화센터, 골프 연습장, 북카페까지. 여기 들어가면 의료, 식사, 문화생활 다 됩니다. 자식들한테 짐 될 일도 없고요. 짐.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입주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 순간 숫자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22억 중 8억. 3분의 1도 안 되는 돈. 계약금은요? 3억 선입금입니다. 아내 미자는 그날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기서 살면 병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식사도 다 나오고 청소도 해준대. 그 말 속에는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여자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오래 고생시켰나.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준비된 사람들이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남들처럼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현장 설명회를 갔습니다. 로비는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중년 부부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식사를 체험했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진 코스 요리. 옆 테이블에 앉은 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요? 저는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살짝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아, 사업하셨구나. 저희는 병원 운영했습니다. 순간 묘한 경쟁심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 공간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8억은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서면 왠지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22억이 있다. 충분하다. 계약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계약금 3억을 송금한 날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입주한 첫날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개별 진료실, 물리치료실, 전용 셔틀, 주 2회 문화 강좌. 아내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저는 골프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입주자들끼리의 대화가 점점 미묘해졌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사세요? 저희 아들은 판교에서 IT 사업합니다. 딸은 미국에서 교수예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녀 자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차 이야기.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분들 가방 봤어요? 샤넬 최신 모델이래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정도면 다들 30억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비슷하지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50만 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비 포함, 의료 지원 포함, 각종 프로그램 비용 포함. 여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편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저는 멈칫했습니다. 관리비 350만 원, 골프 모임 120만 원, 문화 강좌 및 기타 8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22억이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잔고를 볼 때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요즘 더 밝아 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문화센터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들처럼 사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쟁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쟁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결정을 쉽게 만들지. 돈은 여전히 통장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속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아들의 말 한마디에 5억을 송금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코인 안 하면 바보예요. 그날은 실버타운 입주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매달 350만 원씩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판교에서 IT 관련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사진도 보내주고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젊고 패기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이 폭발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코인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은행 이자로 돈 벌었잖아요. 요즘은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을 상대하며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5억만 투자해 주세요. 5억. 순간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았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8억, 생활비와 관리비로 나가는 돈, 남은 잔고. 그때 제 통장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 억대의 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돈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배. 10억. 아들이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감각, 새로운 시장.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투자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다. 그 말이 묘하게 안심을 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억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 잃어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약간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3달만 보세요.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요. 돈이 또 한 번 불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내가 시대를 읽었다는 자부심. 실버타운 골프 모임에서 저는 은근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 쪽도 좀 봅니다. 상대가 놀라는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달 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급락, 주요 코인 60% 폭락.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장 조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돼요. 조금만. 그 말이 또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앱 화면에 찍힌 숫자는 달랐습니다. 5억이 2억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조금 떨어졌어. 저는 조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절반이 사라졌는데도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 맞아요? 조정이래. 기다리면 된대. 제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1달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뭐?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는데 더 사라고? 얼마나? 2억만 더. 2억. 그 숫자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이미 반 토막이 났는데 또 2억을 넣으라고? 아내가 제 옆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진아, 그만하는 게 낫지 않니?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빠지면 확정 손실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확정 손실.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빼면 내가 틀린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건가?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세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으세요. 그건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우린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 앱을 열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돈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 쉽게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일지 아니면 더 큰 시작일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아내를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내를 의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1984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사용액입니다.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후 저는 코인 투자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조정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카드 명세서가 저를 또 한 번 내려쳤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헬스케어 3,200만 원, 바이오 코스메틱 1,800만 원, 프리미엄 의료기기 4,500만 원, 줄기세포 화장품 패키지 7,600만 원.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누적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날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버타운 문화강좌에서 만난 지인들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제가 명세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거 건강기기야. 이게 건강기기야? 1년에 3억이 넘게 나갔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 안 챙기면 언제 챙겨?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오고 나서 아내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낯선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온열 매트, 고주파 치료기, 산소 발생기.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좋은 거래. 나이 들면 필요하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 사람은 이곳에서 건강 전문가로 통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줄기세포가 대세예요.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늙는 속도를 늦춘다. 그 말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젊어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아.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고 싶어. 그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느라 늘 바빴고 아내는 뒤에서 묵묵히 버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인지, 왜 그렇게 비싼지. 그저 필요하면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카드 명세서 1년치 3억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도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코인에 5억을 넣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그건 투자야. 이건 내 건강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날 선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골프 모임 나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돈은 생각 안 해? 그건 사회생활이야. 그럼 이건 내 인생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시장 화장품만 쓰고 살았어. 평생 남편 사업 뒷바라지했어. 이제 조금 쓰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저도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골프, 체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드값은 매달 2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일시불을 막기 위해 할부를 늘렸고 할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썼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소비가 아니라 중독이구나. 아내는 어느새 실버타운에서 건강기기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뭐 쓰세요? 이거 써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아내는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소정의 리워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몇백만 원 단위였습니다. 그 돈이 또다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이제 그만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멈춰.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처음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돈을 쓰기 시작했을까?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더 큰 균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카드 명세서가 오기 전날이면 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남은 돈의 절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방 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캐나다에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여보 서연이야. 제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딸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길했습니다. 나 이혼해.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잠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못 살겠어. 아이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알아봤어야 했나. 서연은 캐나다에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대가 양육권을 주장해. 변호사 선임해야 해. 얼마나 드는데? 1억 5천 정도. 소송이 길어지면 더 들 수도 있어. 1억 5천. 순간 머릿속에서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코인 투자, 건강기기, 관리비, 그리고 남은 통장 잔고. 그때 제 통장에는 약 9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혼자 아이 키우려면 집도 옮겨야 하고 정착금도 필요해. 얼마? 2억 정도. 2억. 1억 5천에 2억. 총 3억 5천. 그 숫자가 제 머리를 세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상황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무슨 일이래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딸의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버텨.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가줄까? 아니야, 소송 준비부터 해야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해줄게. 그 말을 하기까지 제 안에서는 수십 번의 계산이 오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절하면 나는 어떤 아버지지? 딸은 그동안 한 번도 큰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보내줄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가 저렇게 우는데. 그 말 뒤에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7억대. 이제 한 자릿수 억대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줄어드는 게 보이는구나. 아내는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야. 이건 부모의 책임이야. 그렇게 저는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후회를 밀어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지키는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실버타운 로비에서 다른 입주자들이 손주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딸도 해외에서 잘 지내요. 속으로는 통장이 줄어드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그날 밤 저는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억. 숫자는 아직 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숫자가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더 쉽게 만들지. 왜냐하면 한 번 3억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1억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점점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뉴스 속 자막에서 제 이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넣은 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 몰래 4억을 빚졌습니다. 평생 빚을 갚으며 사업을 키웠던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 빚을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내에게 숨긴 채로요. 사모펀드 5억은 묶였습니다. 회수율 미정이라는 통보만 남았고 통장에 남은 현금성 자산은 3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8억은 계약상 쉽게 빼지 못했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컸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350만 원. 각종 생활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나가는 순간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자산운용 잘 되시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결국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신용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보증금 담보로 4억까지 가능하십니다. 4억. 그 숫자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이자는 현재 금리 기준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300만 원. 그 말이 잠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미 관리비와 생활비로 빠듯한 상황인데 거기에 이자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다. 사모펀드 일부라도 회수되면 갚으면 된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 돈이 입금된 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관리비 이번 달 것도 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할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기 대금, 화장품 정기 결제.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몰래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이자 내고,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로 메우고, 다음 달 카드 값을 또 다른 카드로 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버티는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카드 한도 늘렸어요. 왜? 잠깐 쓰려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의 빚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같은 배에 탄 채 각자 구멍을 막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자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 날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사업할 때, 이자를 낼 때는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추락의 시작인가? 아내는 여전히 실버타운 문화센터에 나갔고 저는 여전히 로비에서 체면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 어렵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버티기 위해 빚을 내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실버타운을 나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대표님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저를 더 깊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빚은 돈보다 먼저 부부 사이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이자 빠져나가는 날이면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하얀 봉투 하나가 제 결혼 생활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은행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겉면에 찍힌 글자가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채권 보전 조치에 따른 압류 통지 예정.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몰래 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 봉투를 뜯는 손이 아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담보대출 관련 서류와 연체 가능성 안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 아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나 몰래 빚까지 냈어?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억이야. 4억?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자만 300만 원씩 나가는데 말도 안 했어? 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빚을 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은행 봉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은 카드도 좀 돌려막고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혼자만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은 3억 중 2억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야. 무슨 보험? 내 명의로 넣어둔 거야.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언제? 몇 달 전부터.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코인 넣고 펀드 넣고 돈이 자꾸 줄어들 때 나는 무서웠어.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은 따로 빼서
내 이름으로 묶어놨어. 해지하면 손해 크지만 적어도 다 날아가진 않잖아. 순간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아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말했어?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려다 아내를 속였고 아내는 불안을 이기지 못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늘 큰 돈으로 도박했어. 도박 아니야. 그럼 뭐야? 코인, 펀드, 대출까지. 당신은 1년에 3억씩 건강기기 산 건 뭐야?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서로를 몰아붙인 적은 없었습니다. 난 당신 믿고 따라왔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도 당신 믿고 버텼어. 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배에 탄 동지가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는 채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노후였나. 통장 잔고는 1억대 초반. 거기에 보험으로 묶인 2억. 대출 4억.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다른 절망을 안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폭로가 끝이 아니라 진짜 추락을 앞둔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곧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순자산이 마이너스 1억이라는 계산서를 매달 확인합니다. 한때 통장에 22억이 찍혀 있던 사람이 이제는 빚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매달 숫자로 확인합니다. 10년 전 저는 은퇴식 사진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반지하 방에서 낡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확대해 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눈이 졌습니다. 할아버지. 영상통화 속 아이가 저를 부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립니다. 우린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절제를 잃은 거다.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인이 문제였다고, 사모펀드가 사기였다고, 시장이 나빴다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화 한 번. 이 정도는 괜찮다. 체면 한 번. 여기서 나가면 실패한 것 같다. 자식 핑계 한 번. 부모니까 해줘야지.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인생을 잠식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계산을 멈췄을까? 22억이 있었을 때 저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1년에 얼마가 줄어드는지 진지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안심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반지하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손목을 주무르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싸웠고 이미 충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젊은 부부를 보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기술보다 쓰는 속도를 관리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쓰는 순간 1년에 120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1억 2천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 자금은 축적이 아니라 속도 관리라는 것을. 속도를 잃는 순간 인생도 미끄러집니다. 22억은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10년도 안 돼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보험해지 환급금 일부와 비상금까지 합쳐도 빚을 제하면 1억 수준입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같은 길에 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한 번의 사치는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된 사치는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저는 오늘도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늦었기에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노후 자금은 축적이 아니라 속도 관리입니다. 속도를 잃는 순간 인생도 미끄러집니다.